첫 번째 이야기. 쌍둥이 언니랑 같은 대학에 다니다가 함께 도서관에 갔을 때 얘기야. 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언니는 과제 때문에 같은 학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 친구가 언니가 아닌 나한테 와서 난 그냥 언니인 척을 했어. 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언니를 찾으러 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난 자켓을 벗고 자리로 돌아왔고 언니 친구에게 내 소개를 하고 언니 동생이라고 했지. 그러자 언니 친구는 방금 전에 언니가 자리를 떴다고 알려주더라고. 난 다시 가서 자켓을 입고 나타나서 언니인 척을 했지. 그걸 몇 번 반복하고 있던 도중에 언니가 나타났어. 언니는 나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언니 친구는 우리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이렇게 외쳤어. 너 어떻게 3명이야? 두 번째 이야기. 쌍둥이 형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 놀러 갔어. 형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주차하고 그곳에 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내 눈을 가렸어. 돌아보니 예쁜 금발 여자였고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내 목에 팔을 감고 뽀뽀하더니 동생은 아직 안 왔어? 빨리 만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만난 거 아니야? 라고 답했지. 그녀는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더니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어. 우린 같이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형의 팔을 잡고 한참 동안 투닥거리고 때리더라고. 보아하니 우리가 쌍둥이란 사실을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나 봐. 나중에 그 여자는 우리 형이랑 결혼했어. 그리고 종종 그때 그 일을 가족 모임 때 얘기한다니까. 세 번째 이야기. 쌍둥이는 아니지만 우리 아빠하고 큰아빠는 서로 많이 닮았는데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해. 큰아빠는 휠체어를 탔고 장애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장애인 스키 행사 날에 아빠랑 같이 스키를 타러 갔어. 아빠가 스키를 타다가 산 밑에 혼자 서 있었는데 우연히 큰아빠 친구들이랑 만난 거야. 아빠가 큰아빠라고 착각한 그 친구들 중 절반은 큰아빠가 기적적으로 서게 된 줄 알았고 나머지 절반은 큰아빠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이라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었다니까. 5분 후에 진짜 큰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고 우린 쓰러지듯이 빵 터졌었어. 네 번째 이야기. 난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과 내기를 한 적이 있었어. 수업 들을 때 우리 쌍둥이 형이랑 내가 자리를 바꿔치기 했을 때 선생님이 알아채지 못하면 학점 A를 주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결국 우린 합심해서 A 학점을 받아냈어. 진짜 매번 형 이름이랑 내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잘 대답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내 결혼식 때는 형이 바에 가서 신랑이라고 속이고 술을 공짜로 진탕 마셨다더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 난 3년간 수영 강사로 일했었어. 그때 수업 중에 한 쌍둥이가 있었는데 서로 일부러 옷을 바꿔 입어서 날 헷갈리게 하는 거야. 60명의 아이들 이름을 외우던 중이라 헷갈려서 쌍둥이들 이름을 틀린 이름으로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두 녀석이 계속 바꿔대서 내가 부른 이름이 맞더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 형제는 쌍둥이는 아니지만 형이랑 진짜 많이 닮았기 때문에 스위치가 가능해. 형이 수업할 때 발표를 대신해주면 햄버거를 사준다길래 했어. 선생님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 난 그냥 햄버거가 너무 좋아. 일곱 번째 이야기. 우리 학교의 어떤 교수는 쌍둥이인데 동생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신을 동생이라고 사칭하고 코미디 오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 곧 진짜 동생 교수가 들어와서 누가 강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 티격태격하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세익스피어 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 여덟 번째 이야기. 나한테는 지호라는 쌍둥이 형이 있어. 12살 때 엄마는 형에게 컴퓨터 금지령을 내렸었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하길래 형은 몰래 컴퓨터를 켰어. 근데 지호는 핸드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들어오는 걸 못 들어서 엄마한테 컴퓨터 쓰던 걸 딱 걸렸지. 근데 무슨 생각인지 형이 나인 척 연기한 거야. 순간 엄마가 헷갈려하면서 날 부르니까 나도 형인 척하며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우리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이제부터 둘 다 컴퓨터를 쓰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만 엄마를 거의 속일 뻔했다니까. 아홉 번째 이야기. 우리 고조할아버지도 쌍둥이였어. 고조할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 사진을 찍을 때 쌍둥이 형하고 자리를 바꿔서 찍었었대.
그걸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고조 할머니는 20년 동안 결혼식 사진의 신랑이 고조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 10번째 이야기. 우린 이란 출신이고 아빠는 쌍둥이야. 이란의 젊은 남성들은 최소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했지만 예외적으로 군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 예를 들어 시력이 엄청 안 좋아서 안경 없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런 경우였어. 아빠 형제보다 아빠가 더 눈이 안 좋았고 시력 테스트 후에 군면제를 받게 되었어. 그리고 아빠는 형을 위해 한 번 더 형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시력 테스트를 받았고 형도 같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대. 11번째 이야기. 우리 아빠와 큰아빠는 쌍둥이야. 어느 날 아빠가 크리스마스 조명을 내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어깨를 다쳤어. 그래서 수술 후에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지. 몇 달 후에 큰아빠는 우리가 있는 도시로 왔는데 아빠가 둘이서만 할 수 있는 장난을 치려고 계획했어. 큰아빠에게 아빠 행세를 하게 시켜서 기적적인 치유를 이어낸 사람처럼 연기하라고 했지. 나에게는 옆에서 그들의 반응을 비디오로 찍어달라고 했어. 큰아빠는 아빠 대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상대로 치료사가 엄청 놀라더라고. 세상에 당신같이 빨리 치료된 사람을 본 적 없는데 기적이에요. 다시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재활 세션이 뭐죠? 그런데 아빠 쪽 식구들 전부 똑똑한 양아치 성격이라서 큰아빠는 치료사에게 타조 기름을 어깨에 문지르는 민간요법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 한편 아빠는 접수원에게 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접수원은 혼란스러워하며 하지만 이미 오셨었잖아요 라고 외쳤어. 아빠는 혼란스러워하는 척했고 접수원은 곧 아빠를 재활치료실로 데려갔어. 거기서 치료사가 아빠와 큰아빠를 동시에 만났는데 치료사는 너무 놀라 기절할 듯이 숨을 크게 3번 쉬더라고. 그리고 다른 얘기로 아빠는 한번 큰아빠의 은행 계좌에서 $50를 뽑으려고 시도했었대. 큰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서 매일 은행 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은행원은 아빠를 진짜 큰아빠로 믿고 돈을 줬대. 나중에 쌍둥이라고 알려주고 돈은 돌려줬다는데 그 은행원 얼굴이 진짜 붉어졌었대. 아마 해고될까 두려웠을 거야. 12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할로윈 파티에 가고 싶었던 나는 독감에 걸려서 밤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교수님한테 메일로 말해놨었거든.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캠퍼스 중앙을 지나가는데 교수님이 날 발견했어. 할로윈 때문에 수업을 이제 끝냈다는 거야. 그리고 난 왜 수업을 안 듣고 놀러 다니냐고 혼냈지. 근데 그 교수님은 내가 대학에서 만난 최고의 교수였고 나중에 또 그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힘들까봐 그냥 내가 쌍둥이라고 거짓말했어. 사실 쌍둥이 형은 나와 다른 전공이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 그리고 쌍둥이 형이 있는 걸 증명하려고 나와 쌍둥이 형의 프로필이 있는 사이트도 보여줬지 뭐야. 다음 그 교수님 수업 때 교수님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모두 앞에서 사과했어. 진짜 꿀잼이었지. 13번째 이야기. 나랑 쌍둥이 언니는 서로 다른 대학을 다녔었어. 첫 학기 때 새 친구들을 사귀면서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일부러 말하지 않았었지. 그리고 언니가 우리 학교에 방문했을 때 내 방에 와서 몇 시간 동안 나랑 역할을 바꾸기로 했어. 언니는 내 친구와 한참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더라고. 언니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난 가까이 가서 언니 옆 테이블에 앉았어. 사람들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지. 사람들은 언니와 나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쌍둥이라 너무 좋아. 14번째 이야기. 우리 쌍둥이 형이랑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역할을 바꾸는 장난을 많이 쳤어. 대학 2학년 때 형이 심리학 기초 수업을 듣는데 금요일에 시험이 있었지. 근데 그날 형의 여자친구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는데 형도 같이 가기로 했고 비행기 티켓도 이미 예약했다는 거야. 난 당연히 형에게 내가 기꺼이 형 대신 디즈니랜드에 가줄게 라고 농담했지만 그럴 일은 없었지. 그래서 형은 내게 그 시험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그 시험 볼 때 교수님이 엄청 엄격해서 학생들 신분증을 2번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시험지도 확인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형 신분증을 가져가서 나름 열심히 시험에 응했지. 시험 볼 때 주의받지 않으려고 모자를 뒤집었었고 손도 밴드로 묶어서 다친 척했어. 그리고 시험 중에 귀여운 여자 조교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녀에게 윙크했어. 시험이 끝나가면서 그녀한테 너 귀여운데? 라고 속삭였는데 운 좋게도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녀의 전화번호까지 받았지.
하지만 그 번호는 나에게 준 번호가 아니라 형에게 준 번호라서 전화는 안 했어. 그 다음 주에 그 조교가 형에게 왜 전화 안 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2년 후 나는 그 심리학 수업을 수강했어.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우리 할머니와 그 교수님의 엄마가 같은 실버 아파트에 살면서 친해졌는데 우리가 그런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대. 결국 그 교수님은 그때의 장난에 대한 모든 전말을 알고 싶어 했고 솔직하게 다 말했기 때문에 처벌은 면할 수 있었어. 그 이후로 그 교수님은 매 학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쌍둥이를 잘 확인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한다고 해. 또한 시험 때는 모자를 금지시켰지. 그렇게 형은 비학점을 받았고 형도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빵 터지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나랑 쌍둥이 언니는 다른 대학을 다녔었는데 친구들한테 쌍둥이라는 걸 말 안 했었어. 어느 날 길에서 언니 친구들이 나한테 접근하더니 바에 가자는 거야. 나는 이미 언니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술을 사주겠다고 했어. 그들은 헥헥거리며 뛰어갔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시계를 확인하고 손톱을 만지며 서 있었어. 아마 그들은 이겼다 생각하고 바에 도착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미 술잔을 들고 서 있는 나를 발견했겠지. 정말 재밌는 장난이었어. 16번째 이야기. 쌍둥이 형과 내가 미성년자일 때 자주 쓰던 방법이야. 우린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신분증 없이 바에 가곤 했어. 일단 주문을 하고 놀다가 계산하고 나갈 때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우린 누가 봐도 같은 나이에 쌍둥이니까 신분증을 하나만 보여줘도 되잖아? 난 일단 지갑을 잃어버린 척하고 바텐더에게 우리 형이 나 대신 신분증을 보여줄 거라고 했지. 하지만 형은 벌떡 일어나서 이번에 내가 신분증 가져올 차례잖아. 나 다음번인 줄 알고 오늘 안 가져왔단 말이야. 하고 화를 내면 우린 겁내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본 바텐더가 저 항상 우리를 믿게 만드는 작전이었지. 우리가 큰 소리로 싸우면 보통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 진짜 이상한 방법이지만 항상 잘 먹혔다니까. 17번째 이야기. 쌍둥이 얘기라면 이만한 얘긴 또 없을걸? 해리포터의 쌍둥이 장면을 처음부터 재촬영해야 했다는 사실 알아? 프레드와 조지를 연기하는 쌍둥이가 재미로 서로 역할을 바꿔서 연기해서 다시 찍어야 했대. 18번째 이야기.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얘기야. 당시 27살이었던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차였었는데 친구의 쌍둥이 형이 기분 좀 풀자고 같이 술 한잔하러 바에 데리고 갔었대. 친구는 좀 숙맥이라 여자 다루는 게 서툴러서 그저 그런 여자친구한테도 차일 정도였지. 반면에 쌍둥이 형은 사교적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 바에서 친구는 데킬라로 슬픔을 달래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쌍둥이 형은 바에서 어떤 예쁜 여자랑 노닥거리며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바가 닫을 시간이 다가오니 쌍둥이 형은 그 여자를 태워주기 위해 택시를 불렀어. 그리고 자기 웨트를 찾으러 가는 척하고는 친구와 급하게 옷을 바꿔 입고 자기 대신 친구를 택시로 보내면서 빠르게 여자에 대한 정보를 친구에게 말해줬대. 디에나 24살, 심리학 전공, 고양이 3마리의 스키를 좋아하고 여동생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진짜 쌍둥이 형제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 19번째 이야기. 내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10년 전쯤이었나? 쌍둥이들이 겪은 최고의 사연으로 콘서트 티켓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어. 그때 당첨된 얘기가 엄청 웃겼는데 들어봐. 20살쯤 된 쌍둥이 남자 형제 중 동생이 여자친구랑 깨지고 싶었는데 직접 말하기엔 너무 겁쟁이였대. 그래서 자기 쌍둥이 형에게 $100 줄 테니까 그 여자를 대신 만나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야. 그런데 만나서 깨지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뜨밤을 보내자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대. 결국 동생한테 돈도 받고 그 여자랑 좋은 시간도 보냈대. 20번째 이야기. 우리 쌍둥이 형제는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을 엄청 화나게 했었어. 우리 쌍둥이 형은 나인 척하면서 같은 반 여자애를 걷어찬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내가 한 줄 알고 나를 혼냈어. 나중에 진상 파악이 되니까 형이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긴 했지. 다시 그 교장 선생님을 화나게 한 건 5학년 때였어. 우리 형제는 한참 동안 서로 반을 바꿔서 수업을 들었었거든. 교장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 장난을 치지 않도록 우리를 훈육해달라고 했대. 근데 엄마는 둘 다 학교에 잘 나오고 큰 문제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끊어버렸어. 21번째 이야기.
내 사촌동생이 겪었던 쌍둥이 형제 얘기야. 인물 설명부터 하자면 케빈은 쌍둥이 형제 중 습새끼를 담당하고 있고 키스는 케빈과 쌍둥이 형제이고 착한 애야. 애슐리는 15살인 내 사촌동생이고 약간 어벙한 애였어. 파티에서 애슐리는 케빈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녀는 케빈의 나쁜 남자의 매력에 빠져 있었지. 어쨌든 그녀는 일어나서 잠깐 밖에 나갈 때 케빈도 트럭으로 돌아갔어. 그때 동시에 키스가 들어와서 케빈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 같은 의자에 앉은 거야. 곧 애슐리가 돌아와서 키스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키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케빈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인 것 같아. 결국 키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슐리는 키스와의 관계로 임신을 했고 케빈에게 가서 너의 애를 임신했다고 했어. 케빈은 넌 내 동생 키스와 만난 거라고 알려줬고 그녀가 임신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했지. 그녀는 엄청 충격받았을 거야. 하지만 결국 키스는 애슐리에게 정말 멋진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로 판명되었어. 케빈은 현재 감옥에서 무단강도죄로 복역 중이거든. 애슐리의 잘못된 만남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지. 22번째 이야기. 한 번은 우리 형이 고된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어. 밤 근무였기 때문에 완전 피곤해 쩔어 있었지. 담배 사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꼭 하나 피우고 싶었대. 그래서 나한테 담배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 난 별로 바쁘지 않았고 형이 돈도 주고 차도 빌려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어. 형은 꼭 말보로 레드로 사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있는 가까운 편의점에 갔어. 여기 마을이 작다는 건 진짜 몇 채의 집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금방 주차장에 도착해서 난 가게 안으로 들어갔지. 카운터에 있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보로 레드를 들어 보이더라고. 난 어떻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냐고 물어봤어. 그 아저씨는 내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항상 이 담배 사는 거 아냐? 라고 물어봤어. 내가 아니요, 저 담배 안 펴요 라고 말하자 아저씨가 뭐야, 장난하지 마 라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피식하고는 그 아저씨에게 아마 그 단골은 우리 형이고 우린 3살 차이의 형제 사이라고 알려줬어. 그 아저씨가 사과하면서 그러는데 똑같이 생겨서 전혀 몰랐대. 23번째 이야기. 나랑 내 동생은 쌍둥이가 아닌데 모두 우릴 쌍둥이로 착각하더라고. 서로 대학교에 방문할 때 항상 헷갈리는 일이 발생했지. 그중 특히 2가지 정도 기억나는 게 있어. 첫 번째로 동생이 워싱턴 DC에 있는 내가 다니는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야. 그때 동생은 17살이었고 나는 수업 듣는 중이라서 동생은 학교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었는데 내 친구 중 하나가 동생을 나로 착각했었나 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포옹을 시도했다는 거야. 그 친구는 좀 큰 소리로 약간은 부적절하게 장난을 치는 타입이라서 동생은 운 나쁘게 변태라도 만난 줄 알았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쯤에야 나도 알게 되었어. 그 친구는 내가 왜 그날 그렇게 쫄았는지 알게 됐지. 2번째는 내가 동생네 대학에 방문했을 때야. 그때 동생은 진짜 학교의 유명한 파티광이었나 봐. 그때 내가 갔던 파티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큰 지하강당에서 엄청 크게 음악을 틀고 몸을 흐느적거리고 있던 일반적인 대학 파티였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동생 친구였지. 나도 한잔하면서 한 남자랑 오랫동안 춤추고 있었고 갑자기 그 남자랑 키스를 하게 됐어. 그러다 내 동생이 우리 주위에서 춤추며 응원하는 걸 봤어.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화들짝 뒤로 물러서더니 우릴 번갈아가면서 쳐다보더라고. 내가 동생이라고 착각한 거였어. 그 친구는 혼돈의 도가니 탄 그 잡채였어. 첫 번째 이야기. 이건 싱가포르의 좀 안 좋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야.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호텔로 돌아오니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 근데 그 남자는 버튼도 안 눌렀더라. 그래서 내가 눌러줬지. 그 남자가 귀찮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도 층수도 안 누르는 거야. 그때 나는 좀 이상했지만 그냥 같은 층에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날 계속 따라오더라고. 위험하다 싶어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척 하다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러니 그 남자가 뭔가 잘못했다는 듯이 나에게 소리 지르더라. 다음날 아침까지 방 밖으로 나올 엄두가 안 났어. 정말 무섭더라. 두 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서 호텔에서 밤 1시까지 우리 형과 TV로 영화 샤이닝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방 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지.
우리 방 열쇠는 우리만 가지고 있었어. 누군가 세게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호텔 자물쇠를 열 수는 없었어. 몇 번 시도한 후에 포기하더라. 우리가 보던 샤이닝 영화보다 더 무서웠어. 결과적으로 데스크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방에 들어가려던 거였대. 진짜 무서웠어. 세 번째 이야기. 튀르키예 남쪽 해변에 위치한 외딴 호텔에 새벽 2시쯤 도착했어. 이스탄불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한참 타고 마마리스에 가서 영어를 못하는 택시기사와 흥정도 해야 했지. 우여곡절 끝에 그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에 불이 났어. 그런데 주인이 나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는 다른 좋은 방이 있고 그 불은 작은 불이니 숙박엔 문제 없다고 하더라.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따라갔어. 화재 호스를 밟고 연기를 피하면서 소방관들이 오가는 계단을 올라갔어. 그리고 주인은 나에게 불이 난 쪽을 가리키면서 이쪽만 불이 났고 반대편은 이상 없다고 했어. 나는 그냥 따라갔고 도착한 방은 괜찮았어. 문에 있는 화재 대피 방법을 확인하고 너무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어. 아침에 살아서 일어났을 때 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타버린 연기 자욱한 계단과 지독한 탄 냄새로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 호텔 주인은 내가 살아있다고 정말 기뻐하며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 그 후 몇 년 뒤 그 호텔에 다시 갔을 때 호텔은 화재에서 완전히 회복됐더라. 네 번째 이야기.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B&B에 묵었어. 처음엔 괜찮아 보였고 메인홀에는 오래된 앤틱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 취향이 좀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 방에 도착했는데 책장 근처의 바닥에 스크래치 흔적이 보이더라. 순간 난 그게 비밀문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 문이 어디로 가는지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사무실이라고 하며 방을 보여줬어. 그 방에는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내 방 쪽에 자물쇠가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없다고 하는 거야. 내 방에 위장된 문이 잠글 수도 없는 상태인 것에 걱정을 표했지만 그 직원은 계속 웃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그 문을 막아놓고 거의 잠을 못 잤어. 그건 정말 무서운 경험이야. 다섯 번째 이야기. 12살 때 가족들과 유럽으로 여행을 갔었어. 로마의 호텔에는 엄청 멋진 실내 수영장이 있었는데 딱 놀고 싶은 나이였던 나는 거기서 휴가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중 어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내 발을 간지럽히더라고. 엄마는 나랑 같이 있었지만 다른 남매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서 보지 못했어. 그 남자는 영어도 할 줄 알았고 나를 귀엽다고 하면서 내가 간지러워하는 걸 놀리면서 좋아했어. 나는 계속 웃으면서 그만하라고 부끄럽게 말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내 발과 종아리를 만졌어. 이런 일이 2분 정도 계속되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완전 방어적으로 그 남자에게 꺼지라고 소리쳤어. 완전 소름 끼쳐. 여섯 번째 이야기. 1996년인가? 나는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샤워 후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 커튼도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옷을 입으라는 거야. 아마 내 방에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나 봐. 하지만 벌거벗은 채 있으면 안 된다고 전화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일곱 번째 이야기. 정말 힘든 5일간의 일을 마치고 해외로 여행을 갔어. 거의 5일 동안 총 10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어. 겨우 모텔에 도착했는데 그 모텔은 좀 낡아 보였고 카펫과 담요가 다 축축했어. 하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쓰러져서 바로 잠들었어. 그게 아마 저녁 8시쯤 잤을 거야. 그런데 밤 11시쯤 호텔 전화로 소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전화가 왔어.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내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 나는 혼자라고 대답했지. 그들은 몇 번이나 나 혼자인지 확인했어.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 생각하게 됐어. 주변에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는데 왜 호텔 직원들이 나 혼자인지를 그렇게 확인하려 했었는지 모르겠더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전화는 호텔에서 한 전화가 아니었대. 누군가 방마다 전화하면서 누가 있고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나봐.
그 때문에 항상 방에 추가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됐어. 혼자 있냐고 물으면 그냥 나랑 사내 놈 셋이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지만 소리는 안 낸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낯선이에게는 절대 혼자 있다고 하면 안 돼. 8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가 출장을 갔을 때 비즈니스 여행자였던 어떤 남자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대. 그들은 그냥 대화를 나눴고 서로 명함도 교환했지. 그날 저녁에 엄마가 호텔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 프런트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남편이 여기 왔다며 그에게 방 열쇠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봤대. 그 비행기에서 만난 그 남자가 엄마의 남편인 척을 하면서 방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고맙게도 직원들이 먼저 확인해줘서 다행이었어. 진짜 소름 끼쳐. 9번째 이야기.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5살 때 가족들과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였어.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지노 호텔의 2인실에 머물렀지. 부모님은 밤을 즐기러 나갔고 나는 동생들과 함께 있었어. 동생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밤 12시쯤 깨어나 보니 내가 호텔 방 밖에 계단에 있더라고. 신발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방 열쇠도 없었어. 아무튼 직원에게 방 열쇠를 달라고 해서 방으로 돌아갔어. 내가 왜 나가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몸일병도 없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더 무서워. 10번째 이야기. 내가 한 호텔에 묵고 있을 때 호텔 창문에서 차를 털려는 도둑을 목격했었어. 바로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해서 보안 직원이 나왔지만 그 도둑은 계속해서 그를 피해 다니더라고. 결국 도둑은 차로 도망쳤어. 정말 놀랐었어. 11번째 이야기. 버마의 양곤이란 곳에서 한 저렴한 호텔을 찾았어. 여기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몇몇 층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 아침에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 호텔에 묵던 독일 사람들을 만났어. 그들이 말하길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밤에 다른 층으로 옮겨야 했다고 했어. 그들이 묵었던 층은 정비용으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밤에 벌레를 없애기 위해 방충가스를 뿌렸대. 그 가스가 문 사이로 스며들어가 그 층에 실수로 예약된 방에서 자던 다른 여행객 2명을 죽였대. 다행히 우린 그 층에 있진 않았지만 그런 무서운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충격이었어. 12번째 이야기. 내가 12살 때 엄마와 로드트립 중에 미국 텍사스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의 모텔에 머물렀어. 한밤중에 주인이 와서 방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니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지. 방 밖에서 그와 엄마가 다투고 있을 때 나는 방에서 내 물건들을 챙겼어. 그는 점점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창문 밖을 보니 한 무리의 바이커갱들이 나타나서 그 주인을 위협하기 시작했어. 엄마는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지. 그들은 저 여자는 여기 묵기 위해 돈을 냈어. 오늘 여기서 묵을 거야. 다시 헛소리만 해봐.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게 들렸어. 모텔 주인은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한 것 같아. 그들이 떠나고 나서 다음날 체크아웃 할 때까지 주인은 우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 너무 떨려서 잠도 거의 못 잤지만 언제나처럼 차에서 자는 것보단 나았어. 의외로 건전하고 착한 익명의 바이커갱 여러분, 너무 고마웠어요. 13번째 이야기. 뉴욕을 방문했을 때 내 아내와 1살 된 아기를 데리고 한 호텔에 머물렀어. 예약은 형이 대신해줘서 우린 그 호텔이 좋을 거라 예상했지. 우린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우리 방을 찾아서 웅장한 중앙 로비를 지나 몇 분 후에 방에 도착했어. 그 방은 조금 수상했는데 너무 늦었고 우린 피곤해서 그냥 묵기로 했어. 아내는 아기용 우유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했지. 방 안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나는 그 우유를 들고 로비로 가려고 했어. 복도에서 좀 헤맸지만 엘리베이터를 발견해서 타고 L 버튼을 누르고 내려갔어. 문이 열리자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둡고 좁은 복도가 나오더라고. 난 혼란스러워하면서 내렸어. 복도 양쪽에 많은 문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다 잠겨 있었어. 그 길을 따라 헤매고 있으니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 코너를 돌아가니 2 덩치 큰 남자들이 여기서 뭐하냐며 날 세웠어. 그들은 내가 들고 있는 우유에 시선이 멈추더라고. 그래서 난 호텔 로비로 가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그들은 날 로비까지 안내해 주었는데 뒤돌아 간판을 보니 그곳은 스트립 클럽이었어.
스트리퍼들이 유료 고객과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를 내가 탔던 것 같아. 14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내 친구랑 꽤 고급 B&B에서 묵었을 때의 일이었어. 거기 주인인 여자분은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그녀의 특이한 점은 갑자기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가 문이 하나뿐인 큰 방에 문을 바라보고 앉아있을 때도 갑자기 그녀가 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비밀문이 있는 건지 뭔가 무섭고 기묘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한 얘기나 행동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가장 무서웠던 건 밤중에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 그녀는 정말 친절했고 건물도 아름다웠지만 다음날 아침에 이곳에서 나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유령일지도 모르겠어. 15번째 이야기. 나는 20대 때 밴드를 했었기 때문에 공연 투어를 많이 다녔었어. 그런데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샤워실에 똥이 있었어. 방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독일에서 또 한 번은 2년 후에 벨기에에서 같은 일이 있었어. 완전 다른 투어와 다른 크루들이었는데 똥싸기 유령이 날 따라다니나 봐. 16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내 친구와 함께 민박을 이용했었어. 우린 둘 다 키가 꽤 커서 어딜 가든 안전하게 느껴졌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한 60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을 열었어. 그는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곧 전화를 끝마쳤지. 그는 우리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여자친구 얘기를 시작했어. 자신에게 여러 명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더라고. 그는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들은 14살처럼 보였어. 사진을 넘기다가 그는 실수로 여자 중 하나의 여권을 보여주기까지 했어. 우리는 그 당시 갓 20살이었고 정말 불편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피곤하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그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나가기로 결정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뛰쳐나왔어. 그 남자는 정말 이상했고 전체적으로 불쾌하고 찝찝한 기분이었어. 정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17번째 이야기. 작년에 나는 남미 니카라과에 있었어. 방 안에 큰 정갈들이 잔뜩 있었고 첫날 아침에 일어났을 땐 내 침대에 여러 마리의 작은 정갈들이 있었어. 다음날 밤에는 술집에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목 뒤에 가려움을 느껴서 목 뒤를 털었더니 땅에 큰 정갈이 툭 떨어졌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난 비명을 지르고 그 정갈을 밟았어. 나는 니카라과의 큰 정갈들을 정말 싫어해. 그것들은 빠르고 물리면 정말 아파. 18번째 이야기. 아내와 나는 대형 복합체 호텔에 묵었어. 하나의 호텔이 주변의 모든 다른 호텔을 거의 사들였지. 온라인 특별가로 예약했고 오래된 호텔 중 하나에 배정받았어. 그곳 천장에 큰 합판 조각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었어. 한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틈새로 숨어서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 우린 문고리에 방해금지 표시를 걸고 관광하러 나갔어. 방에 돌아오니 TV가 최대 볼륨으로 켜져 있었어. 다시 나가고 방에 들어왔을 땐 샤워 커튼이 떨어져 있었지. 다행히 거기선 하룻밤만 묵었어. 진짜 그 방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19번째 이야기. 내가 4살 때 일이었어. 우리 가족은 세인트 키츠라는 곳의 한 리조트에 있었어.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수영하다가 한 친구가 수영장에서 전응하라고 불리는 한 여자 이야기를 했어.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여자는 어떤 정신장애가 있었나 봐. 어느 순간 나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고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 그 여자가 눈을 감으면 좋은 선물을 줄게라고 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물속으로 세게 눌렀어. 다행히 엄마가 이걸 받고 달려와 그녀를 막았어. 나를 익사시키려던 그 여자를 돕던 간병인은 그녀를 주시했어야 했는데 일광욕하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 그 상황은 무섭기보다는 끔찍했어.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어. 20번째 이야기. 내가 4살 때 우리 가족은 캐리 스테이너가 일했던 시더러지 호텔에 묵었어. 그는 지금 유명한 연쇄살인마이지만 그땐 아직 4명의 여성을 살해하기 전이었어. 우리 가족은 한참 운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로 갔어. 아이 3명과 어른 2명이 가기엔 긴 여행이었고
산이 많아서 힘들었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어. 우린 다 피곤해서 차에서 내리고 싶었어. 하지만 차를 세우자마자 엄마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모텔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모텔로 가자고 말했어. 엄마는 항상 스파이더맨의 피터 찌리릭같이 6번째 감각 같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 실제로 엄마의 그 피터 찌리릭 덕을 본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런데 아빠는 너무 피곤하니까 제발 그 찌리릿은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딱 하룻밤만 묵고 아침에 나가자고 엄마를 설득했어. 엄마가 실제로 내 손을 놓지 않던 기억이 나. 아빠가 체크인하는 동안 엄마는 우리를 붙잡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했어. 아빠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수영장으로 보냈어. 하지만 거긴 수건이 없어서 엄마가 프런트에 전화했어. 수건을 가지고 온 남자가 수건을 건네주고 나가자 엄마는 갑자기 우리를 물에서 끌어내고 방으로 데려갔어.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웠다며 그 눈빛에서 악마 같은 기운을 느꼈다고 했어. 그날 밤 우리 부모님은 서랍장을 문 앞에 놓고 우린 모두 같은 침대에 모여 잤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린 다른 호텔로 갔지. 그리고 2달 뒤 엄마와 아빠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요세미티에서 한 여자와 2 어린 소녀를 살해했다고 했어. 그리고 그 모텔이 시더러지 모텔이라는 걸 알았어. 그 남자, 캐리 스테이너는 우리에게 수영장에서 수건을 준 남자였어. 우린 다시는 요세미티로 가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는 항상 본능을 믿으라고 했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빨리 거기서 나가라고. 21번째 이야기. 나는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듣기 위해 그 전날 밤 호텔에서 묵었어. 도착했을 때 그 호텔은 담배 냄새로 가득했는데 내가 피운 것이 아니라고 프런트에 전화했어. 정말 피곤해서 침대로 올라갔는데 내 발 아래 작은 원통 모양의 물건이 있었어. 나는 그게 펜인 줄 알고 아침에 필요하니까 놔뒀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펜을 찾았는데 그게 약쟁이들이 쓰던 파이프였더라고. 그래서 그 방에 대한 모든 비용을 환불받았어. 거기 청소부는 아마 해고됐을 거야. 22번째 이야기. 특별히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꽤 험한 경험을 해봤어. 호주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니까 2년 비자를 위해 농장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 도착했던 그 집은 꽤 낡아 보였고 안쪽 벽에는 그래피티로 도배돼 있었어. 그런데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어. 다른 숙박객들은 마치 나사 빠진 좀비들 같더라고. 주간 쇼핑을 이틀 뒤라며 빵 한 덩어리씩 줬어. 다음날 일을 시작했는데 콩을 따는 일이었어. 킬로그램당 1달러 10센트였고 거의 14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50달러도 못 벌었어. 그래도 잠은 거실 같은 곳에서 자고 식사는 식빵 쪼가리였어. 그 다음날 몇 시간 일한 뒤 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건 싫다며 멜버른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호스텔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간당 25달러를 벌게 됐어. 그렇게 겨우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 그 끔찍한 농장에서의 호러쇼는 생각하기도 싫어.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다크웹에서 진정한 자유발언의 장소라고 광고하는 채팅방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 모든 정치적 의견이 토론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곳은 오히려 아동 음란물의 중심지더라고.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링크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 게 보였어. 나는 즉시 노트북에 인터넷을 끊고 토르 브라우저를 삭제했지. 난 저런 인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 2번째 이야기. 다크웹에서 직접적인 위험을 느낀 적은 없어. 난 항상 조심하니까. 하지만 다크웹 탐색 초기에 우연히 사망한 여성들의 잔혹한 사진들이 가득한 사이트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 브라우저를 바로 닫았지만 그 사진들은 내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날 괴롭혔지. 3번째 이야기. 난 한두 번 다크웹을 사용해봤었어. 다크웹을 사용하던 도중 제일 무서웠던 건 내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가 다시 켜진 거였어. 그건 디스플레이 케이블이 고장난 거였지만 정말 소름 끼쳤지. 다크웹이 다크하거나 불쾌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사기와 불법약 판매 같은 거야. 다크웹에서 진짜 끔찍한 걸 찾으려면 많이 찾아다녀야 해. 실제 다크웹보다는 유튜브에서 다크웹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 4번째 이야기.
다크웹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링크를 타고 다니다가 실수로 아동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야. 바로 그 사이트를 닫았지만 몇 주 동안 FBI가 나를 쫓아올까봐 걱정해야 했다니까. 5번째 이야기. 재미있게도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다크웹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적이 있었어. 다크웹에 대한 책을 쓴 어떤 작가가 단계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그가 설명한 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접속이 됐어.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웠지. 주로 불법 약과 유조품이나 무기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었고 히트맨 광고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건 가짜 같았어. 다크웹에서 위험을 느낀 적은 없지만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 우리 집의 정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길 바라지 않으니까. 6번째 이야기. 내가 다크웹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야. 수많은 다크웹 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그들은 너희 집에 어떤 불법적인 것이 배달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의 다크웹 사용 증거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그들이 작정하고 널 배신하거나 실수로 내 정보를 지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7번째 이야기. 다크웹의 일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날 우연히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난 그곳에서 손이 잘린 채 카르텔에 의해 얼굴이 벗겨지는 남자의 비디오를 몇 초 보고는 바로 그 사이트를 꺼버렸지. 그 영상들은 너무 끔찍해서 며칠 동안 날 인터넷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어. 그 영상들은 충격이었는데 특히 그 비명소리가 나를 한참 괴롭히더라고. 8번째 이야기. 다크웹을 자주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네오나치 그룹에 의해 다크웹에서 내 신상이 털린 적이 있어. 내 개인정보가 올라간 사이트들을 찾기 위해 다시 다크웹을 이용해야만 했지. 상황이 심각해져서 국토안보부와 FBI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었어. 네오나치 그룹은 나에게 편지폭탄을 보내고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 다행히 그들은 갑자기 최근에 사라졌고 난 알 수 없겠지만 경찰이 그들을 잡았기를 바라고 있어. 결론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조심하라는 얘기야. 지금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거든. 9번째 이야기. 옛날 일이지만 90년대 말에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비판글을 유즈넷에 올린 적이 있어. 그때 난 고등학생이었는데 집 컴퓨터로 FTP 서버를 운영했어. 아버지를 설득해서 새로운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해봤지. 그런데 누군가 FTP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 디렉토리에 접근하더니 날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내 가족 사진을 다 지워버렸어. 아버지와의 마지막 사진도 그 중에 있었지. 당시엔 독싱이라는 신상털이의 개념이 없었거든. 어쨌든 온라인 위협이 편지로 바뀌는 건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하지만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겁에 질렸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딱히 뭘 하진 않았지.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다시 그런 악의를 가지고 협박해왔다면 문을 열고 총을 들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긴 해. 하지만 사이언톨로지는 정말 위험한 종교단체라서 진심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멀리하는 게 좋아. 10번째 이야기. 일반 성인 사이트에서도 끔찍한 내용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정말 끔찍해. 한 번은 유명한 성인 사이트에서 정말 끔찍한 이미지들을 보게 됐는데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충격이었어. 내 생에 무언가를 보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적은 없었거든. 11번째 이야기. 얼마 전 다크웹에서 독극물을 파는 녀석을 봤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말고 머리에 쓰는지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조건을 어기면 거래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다른 것들에 비하면 독극물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바이오텍 연구소인 척하면 일반 웹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사려면 안전이 제일이지. 내가 아는 팁을 주자면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은 절대 공유하지 마. 테일즈 같은 안전한 리눅스 OS를 써서 통신 내용은 암호화하고 집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써야 해. 거래는 멀티 시그니처 마켓에서 하고 물건 도착하면 바로 상자를 열면 안 되고 며칠 두었다가 열어야 해. 이런 팁은 친구한테 들은 건데 구매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 12번째 이야기. 다크웹에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한 번은 내 다크웹 채팅창을 전체 화면으로 놔두고 있었어. 그랬더니 채팅방에 있던 누군가가 내 게임용 커브드 모니터가 좋냐고 물어보는 거야. 난 커브드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좀 무서워지더라고. 난 당연히 가명을 쓰고 익명 채팅방에 들어간 거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산 도시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 그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고 바로 그 채팅방을 나갔지. 또 어떨 때는 웹캠이 혼자 켜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 바로 웹캠과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고 멜웨어 및 바이러스 검사를 3번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 뒤로는 검색 전기 테이프로 카메라를 가려버렸지. 13번째 이야기. 다크웹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위험한 곳이라는 소문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 대부분은 이상한 자유주의 블로그나 약을 파는 아마존 같은 사이트들이야. 판매자들에 대한 리뷰까지 완비되어 있지. 친구가 온라인으로 어디서 약을 샀는지 보여줬는데 그게 정말 잘 정렬되어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에 놀랐어. 마치 약을 파는 아마존 사이트 같았지. 친절하고 자세한 리뷰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이트 상단에 운영자가 절대 비밀번호를 묻지 않음 이라고 적힌 문구도 보였어. 꽤나 반갑고도 놀라웠지. 14번째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다크웹이란 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야. 다크웹 포럼에서 좀 섬뜩한 것들을 본 적은 있지만 4챈 같은 곳에서 더 잔인한 걸 봤었어. 정말 끔찍한 것들을 다크웹에서 찾으려면 일부러 찾아야 하고 검색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야. 하나의 검색 엔진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주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대체로 다크웹은 꽤 심심한 곳이야. 대부분의 사이트는 판매에 집중되어 있거든. 물론 흥미로운 사이트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야. 가끔 범죄 활동이나 사기, 히트맨 같은 게 있긴 하지. 그런 건 실제로는 라이브렉이나 특정 고어 사이트처럼 일반적인 웹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이러니하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내가 개인적으로 다크웹 관련 판매자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나랑 같이 살던 룸메이트는 계속 이상한 전단지를 받았어. 처음에는 크루즈 광고 같은 무해한 전단지였는데 점점 더 광고 내용이 이상해져서 크리스찬 관련이나 동물원 전단지 등 온갖 서비스에 관한 전단지가 왔지. 이건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지. 전단지들은 언제나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룸메이트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봉투를 꺼내는 걸 본 적이 있어. 그건 그냥 전단지가 아니라 은밀하고 위험해 보이는 다크웹 딜러와의 거래였던 거야. 첫 번째 이야기. 난 법의 심리학 인턴으로 일했었어. 한 남자가 화병으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가격하고 조용히 담배를 피우면서 죽은 그녀의 몸을 신문지로 덮는 모습을 비디오로 관찰하며 격하게 메스꺼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지. 두 번째 이야기. 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클라이언트와 지냈던 경험이 있어.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공간 부족보다는 어딘지 회피하고 계산하려는 듯한 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 나중에 범죄자로 유명한 가수인 알켈리가 토크쇼 진행자 게일 킹과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가 놀랄 만큼 내 클라이언트와 유사성을 보이더라니까. 여기서 알켈리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팝송인 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R&B 가수야. 어린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해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치료사인데 능숙한 사이코패스가 정신과 치료에 깊이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어. 그들은 매력적으로 행동하며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전체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한 가지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의도와 행동을 숨기고 있지. 또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느끼는 공감적인 사람인 나는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들이 종종 이상하다는 강한 직감이 오는 걸 발견했어.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거든.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임상 심리학자이고 내가 담당한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별다를 게 없는 환자였어.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더 잘 정돈된 모습이었지. 하지만 그의 범죄 이력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수감 이유는 몰랐지만 그가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나중에 그가 2번의 폭행으로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정확히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두운 골목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공격하는 유형이더라고. 그는 이러한 일들 날씨에 대해 얘기하듯
태연하게 말했고 그가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때 아슬아슬하게 거의 밟을 뻔한 뱀을 본 것처럼 원시적인 공포를 느꼈었다니까. 5번째 이야기.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범죄정신과 시설에서 일하는 친구 얘기야. 그 친구는 매주 2번씩 무자비한 폭행으로 수감된 수감자를 만나 그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 몇 달 후 그 친구가 그 수감자에게 폭행 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했대. 저는 걷다가 예쁜 여자에게 윙크했을 뿐이었는데 그녀가 날 무시하길래 그녀에게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6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를 알아보는 방법? 그들은 보기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야. 우리 아빠는 수많은 사이코패스들과 일한 적이 있었고 아빠는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곤 했거든. 아빠가 말하길 너무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7번째 이야기. 현재 교도소에서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준에 부합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났었어. 이들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 자해를 하는 것은 자신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교도관을 유인하여 폭력을 유발하거나 약물을 얻거나 혹은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격리 수용소로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더라고. 8번째 이야기. 난 최고 보안을 유지하는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정신병자들이 사람을 조종하려 할 때 그 사냥꾼 같은 시선을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이런 시선은 불안하고 이런 인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워. 그들은 보통 자기애적이고 과도하게 매력적이면서 너와 지나치게 친근하게 지내려고 애쓰지. 나는 어떤 마약상을 알고 있었는데 그도 언제나 이런 태도를 보였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미소를 짓는 경우엔 그들 눈에는 생기와 기쁨이 보이지만 그의 눈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뱀눈처럼 보였어.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모든 수법을 동원하지만 항상 뭔가 이상했어. 거기에 더해 그는 항상 약간의 강요를 시도했지. 예를 들면 그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해도 따라다니며 강요하려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은 항상 미묘하게 계산적이었어.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눈은 항상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들은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했어도 그들의 눈은 항상 죽어있고 차가워 보이더라고. 9번째 이야기. 내가 만났던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들을 설명할 때 그 후회나 미안함, 심지어 분노조차 표현하지 않았어. 대신 그는 명백한 경멸감을 드러냈지.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해를 입힌 피해자들을 경멸했어. 왜냐면 그는 그들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느꼈거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사람들을 이용했고 그들이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더라고. 10번째 이야기. 나는 심리학자는 아니고 상담사야. 한 번은 어떤 고객이 자기 배우자와 겪었던 싸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자기기에 물을 실수로 쏟은 사건이었지. 하지만 그 고객이 말한 태도가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 TV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평범한 일을 말하듯 그는 파트너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무덤덤하게 설명하더라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고 어조도 변하지 않았지. 마치 그게 정상인 일인 것처럼.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연수생이었던 나는 그 말에 진짜 충격받았어. 결국 다른 치료사에게 그 고객을 넘겼지만 그 전에 그와 20분 더 같이 있어야 했다니까. 마치 포식자와 방에 갇힌 작고 연약한 동물 같았던 나는 그때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어. 확실히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평균적인 남자로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99% 확신해. 그의 행동은 계산된 것 같았거든. 그는 나에게 특정 반응을 끌어내려고 여러 전술을 사용했고 매력적이게 보이다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짜증으로 바뀌었어. 이런 고객은 전에도 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 11번째 이야기. 나중에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과 데이트했을 때 그가 보여주는 많은 감정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감정을 모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익혀서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 그들은 진정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 수 있지. 자기 중심적인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그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은 모두 자신의 덕분이라고 믿어.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자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데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 능력 때문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나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야. 아마도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즐기는 것 같아. 12번째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사업가들 사이에서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들어봤어? 나도 그 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 난 살인자는 아니지만 충동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니까. 이런 특성이 나에게 때로는 이점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 난 뭐라든 후회는 거의 없고 장기적인 인간관계나 가족을 갖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13번째 이야기. 한 번은 무시무시한 사례가 있었어. 난 어떤 12살짜리 꼬마아이에 대한 심리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저지른 폭력 행위를 나에게 설명하더라고. 그게 너무 끔찍해서 내용을 말하긴 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지. 그 평가가 끝나고 오늘 처음으로 어린 사이코패스를 만났다고 내 동료한테 한참 썰을 풀었던 기억이 있어. 14번째 이야기. 난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 번은 용의자 신문을 참관한 적이 있었어. 20살의 용의자는 평범하고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무미건조한 방의 인테리어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정치인들이나 보여줄 것 같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마치 그가 무죄인 것처럼 보였어. 보통 유죄인 사람은 조용하거나 수줍어하거나 불안해하는데 그는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거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벽 모서리로 밀어서 머리뼈가 골절되게 한 사람이었지. 신문 내내 웃고 미소 짓는 그의 모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연결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난 심리학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연구 목적으로 어떤 사건을 분석했었어. 그 사건은 17세 소년이 방아와 부모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었는데 그는 집에 부모님이 2층에 있을 때 1층 거실에 불을 지른 거야. 그리고 그는 정문과 뒷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창문으로 탈출했지. 체포될 때 그는 경찰차 안에 라디오 소리에 짜증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부모님을 살해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던 여자아이들과 비디오 게임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누더라고. 신문에서 그는 부모님의 차에서 몇 개월에 걸쳐 천천히 휘발유를 빼돌린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 그는 하는 것도 없고 자기 차도 없어서 의심을 받지 않고 휘발유를 구할 방법이 없었대. 그의 부모는 차의 연료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었다는 거야.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방화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아주 무심한 태도로 말했어. 그의 담담한 말투는 불안하고 섬뜩해 보였지. 신문이 끝날 무렵 그는 부모님의 시신이 수습됐는지 물어봤고 그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 화재 후 그들의 모습이 궁금했다고 하더라고. 이 세상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충격이었지. 16번째 이야기. 난 시카고 근처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서 근무했었어. 그때 한 지역 주민과의 경험이 기억나는데 이 젊은이는 20대 초반이었고 평소에 나와 아주 잘 지냈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편이었지. 하지만 그가 매우 강한 환각을 경험했었다는 점에서 오래된 직원들에게서 조심하라는 충고를 들었었어. 어느 날 아침 내가 근무를 시작할 때 그와 함께 있던 직원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어. 갑자기 그가 폭력적으로 변해 그 직원을 때리고 주변 물건으로 그를 공격했다고 들었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그의 행동을 관찰했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지만 그날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끼지는 않아 보였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수업에서도 잘 해내더라고.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며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 시설을 떠나 몇 년 뒤 그는 요양원 직원을 공격해 체포된 일이 있었어. 그와의 대화가 그리워지고 그가 삶을 바꿀 기회를 얻기를 바라지만
감옥 시스템 속에서 그의 정신 문제가 더 나아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Far Cry Series. 파크라이 시리즈가 처음 세계 게임은 진짜 혁신적이었는데 그 뒤로 나온 게임은 다 복사 붙여넣기 같아. 유비소프트 게임들이 다 그렇지 뭐. 뭘 기대하겠어. 유비소프트 최신 게임들 예를 들면 파크라이나 어쌔신 크리드 같은 건 이제 다 똑같아 보여. 예전에는 어쌔신 크리드나 레이맨 오리진스 같은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말이야. 마인크래프트. 나도 마인크래프트가 상당히 과대평가된 게임이라고 생각해. 전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확실히 그래. 내 친구들 중에는 마인크래프트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역대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게임은 쓰레기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마인크래프트는 예전의 매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게임 플레이가 단순하고 그렇게 몰입감이 높지 않지. 지금은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하더라고. 게다가 절대로 $30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처음 나왔을 때 이후로는 거의 안 하게 되더라. Red Dead Redemption 2. 이렇게 대규모이고 잘 만들어진 자연환경을 가지고도 지루함으로 나를 눈물나게 만든 게임은 처음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극찬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말했듯이 최근에 이걸 해봤는데 좋은 게임이긴 해. 하지만 대규모 오픈월드 게임의 문제는 이런 세계를 만족스럽게 채워주는 오밀조밀한 작고 재미있는 요소들로 가득 차있지 못하다는 거야.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말하진 않을게. Red Dead Redemption 2는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게 문제야. 게임은 재밌어야 하는데 이 게임은 뭔가 빠진 느낌이야. 지금 처음 해보는 중인데 재미없다기보단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 억지로 뭔가 해야 할 때가 있거든. 좋은 게임이긴 한데 과대평가된 건 맞는 것 같아. 어쌔신 크리드. 처음에 해봤을 때는 멋있었는데 금방 질려버리더라. 지금 나한텐 그냥 달리기 시뮬레이터 같아. 진짜 최악인 건 게임 디자인 자체가 사람들이 건물 안에 숨어서 겁쟁이처럼 플레이하게 만들어. 이 장르가 빨리 사라져서 그 무덤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고. 어쌔신 크리드는 가끔 나오는 액션과 스텔스 전술이 있는 걷기 시뮬레이터 같아. 두 번째로 출시된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후드 이후로 어쌔신 크리드에 관심을 잃었어. 주로 멀티플레이어 모드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꽤 혁신적인 모드라고 생각해. 포켓몬. 포켓몬이 3D로 넘어간 이후로 게임 플레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포켓몬 디자인은 논외로 하고 이 시리즈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나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처럼 대단한 변화를 겪지 못한 게 아쉬워. 메가 진화는 괜찮았지만 계속 변하는 기믹 메커니즘 때문에 유의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규칙과 변칙이 너무 많아진 게 문제야. 소드 앤 실드에서는 너무 추억팔이였지. 기가맥스 진화나 다이맥스 특별 버전은 대부분 1세대 포켓몬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 이렇게나 퀄리티와 혁신이 부족한데도 비판을 피해가는 회사는 본 적이 없어. 포켓몬 게임 자체가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프랜차이즈가 받는 보호는 지나치다고 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지만 게임 자체는 그저 그렇다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2022년 발매된 스칼렛 앤 바이올렛은 별로였고 2013년작 XY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즐겼던 게임이야. 소드 앤 쉴드를 빌려서 해봤고 괜찮긴 했지만 이 정도의 프랜차이즈에서는 더 나은 걸 기대하게 되지 않아? 파이널 판타지 7. 파이널 판타지 7은 정말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해. 스토리도 그렇게 흥미롭지 않고 전작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냥 PS1 시절의 디스크 기반 게임으로 처음 나와서 그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광고도 멀티디스크, CG 컷신, 고급 그래픽 그런 거 위주였지. 원작 파이널 판타지 7은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리메이크판은 별로더라고. 바뀐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뿐이야.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스카이림은 좋아하면서도 싫어해. 잠재력은 좋아하는데 컨트롤이 별로고 세계관은 흥미롭지만 게임 안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싫더라고. 세계는 넓은데 너무 텅 빈 느낌이고 캐릭터들도 더 멋질 수 있는데 성격이 없어서 그냥 그래. 사실 스카이림을 끝까지 안 해봤지만 오픈월드 게임은 지루해지기 쉬운 것 같아.
2011년에는 혁신적이었을지 몰라도 그때 난 모난에 빠져 있었지. 바이오쇼크. 바이오쇼크는 루캉 스튜디오의 94년작 시스템 쇼크를 분명히 오마주한 게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안 하더라고. 아마 시스템 쇼크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해봤다면 바이오쇼크를 시스템 쇼크에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 바이오쇼크는 몰입형 시뮬레이션을 표방하지만 진짜 열린 내 맘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해. 잠깐 슬쩍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만 해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어. 해킹도 마찬가지야. 레벨들은 넓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갈지는 항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오쇼크는 선택한다는 착각을 주더라고. 그 유명한 반전 부분 빼고는 스토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생각해. 대부분의 지역들은 목표가 플레이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고 스토리는 정치적 테마를 제대로 결합시킨 데 실패한 것 같아. 랩처의 해방 비전이 실패한 건 그들에게 초능력을 주는 그 물질 때문이지 원래 비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 게임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왜 실패했는지 또는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바이오쇼크는 우리가 잠깐 그 공간에서 놀다 갈 수 있게 해줄 뿐 그 스토리에 관한 철학적인 혹은 원론적인 질문을 하거나 그 답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비판들을 이해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이오쇼크를 좋아해. 하지만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을 원한다면 디스아너드를 해봐.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어떤 사람들은 과대평가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완벽한 게임이야. 젤다 시리즈. 젤다 시리즈 엄청 좋아하는데 야생의 숨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나봐. 남들이 좋아하는 건 이해되긴 하는데 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야숨이 비디오 게임 최고의 오픈월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 요즘엔 왕국의 눈물을 하고 있는데 빠져들기가 되게 힘들더라. 내가 바쁜 것도 있지만 원래 게임하고 너무 비슷한 데다가 새로운 메커니즘이 약간 추가된 정도 같아서 그런가 봐. 시간의 오카리나가 역대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 게임의 디자인 철학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지 타겟팅, 그러니까 자동 시점 조정은 많은 게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다크 소울이나 엘든링 같은 게임도 사실은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 물론 더 매끄럽고 완성도가 높지만 말이야. 그래서 난 시간의 오카리나를 진짜 좋아하고 이건 단지 추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Death Stranding. 내가 데스 스트랜딩을 계속 플레이한 이유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애니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더는 끔찍한 상황이 계속될 수 없겠지 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는 팬들을 엿먹이려는 제작자의 도전적인 행동으로 보일 정도였다니까. 데스 스트랜딩이 좋은 게임인지는 모르겠어. 난 코지마 게임은 처음이었거든.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나르시즘에 푹 빠져있는 어떤 미디어를 본 것 같았어. 처음 2시간 동안 진짜 게임 플레이는 고작 6분이었고 가장 큰 도전은 그냥 일직선으로 걷는 것이었지. 메뉴는 엄청 혼란스럽고 캐릭터들은 멍하니 있거나 설명 없이 뭔가를 말하곤 했어. 추격 장면도 있었는데 안개가 자욱한 땅에 보이지 않는 몬스터들이 있어서 전혀 스릴도 없었어. 게임 세계는 영혼 없이 느껴졌고 거기엔 겨우 5명 정도의 사람들만 있었지. 데드나 다이라는 이름을 가진 2명은 마치 우리가 전에 만난 적 없는 사람처럼 계속 자기소개를 하더라고. 끝이 없는 컷신 동안 카메라 이동에 자유를 주긴 했지만 영화처럼 만들 거면 적어도 영상미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더라고.